중공 이전의 청나라가, 인도 이전의 무굴 제국이, 이란 이전의 카자르 왕조가, 그리고 소련 이전에는 러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유럽 바깥의 대제국들은 근대에 이르러 온갖 순환을 겪었지만 20세기에 들어서는 끝내 뒤늦은 근대화를 이루고 다시금 예전 왕조 시대의 포지션을 되찾아 지역 강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어요. 또한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자기들만의 패권을 추구, 속칭 제1세계라 불리는 서구 자유주의 진영과는 다른 길을 걸으며 꾸준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이런 대제국 라인업 중에 빠진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안 보여요. 오스만 제국의 계승국가인 튀르키예가 멀쩡히 존재하고 있긴 한데 얘네가 건국되는 그 순간부터 오스만 제국 시절이랑은 선을 딱 그어버리고 우리는 오스만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다, 그냥 튀르키예다 라고 천명해 왔거든요. 다른 지역 패권 국가들이랑은 다르게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서구 친화적이라서 문자도 로마자를 사용하고 축구도 유럽 국가대항전에 출전, 이슬람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도 엄청 널널해서 이스탄불 같은 서부 지역 대도시나 수도 앙카라 같은 데 가면 여기가 유럽인지 중동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튀르키예는 어째서 그 위대했던 영광의 시대를 뒤로하고 이렇게 겸손한 나라가 됐을까요? 어떻게 다른 이슬람권 국가들과는 달리 광범위한 서구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스만 제국의 몰락과 튀르키예의 건국 과정, 그리고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인물을 통해 알아봅니다. 일단은 오스만 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다른 제국들이랑은 좀 달랐습니다. 다른 제국들은 소수의 지배층을 제외하면 나머지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이 강한 편이었거든요. 인구의 90% 이상이 한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인도 같은 경우도 문화와 언어는 천차만별일지언정 결정적으로 힌두교라는 공통분모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스만 제국은 이 동질성이라는 게 너무 없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주요 지역과 성지들을 지배하는 건 물론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이슬람 세계의 수장인 칼리파 직위까지 겸하는 명실상부 최후의 이슬람 제국이었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 위치부터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걸쳐 있는 대륙간 제국인데다가 지역들마다 인종, 언어, 종교, 경제 등 모든 게 다 잡곡밥 마냥 따로 놀았습니다. 제국 내 제1종교인 이슬람 신자들조차도 절반은 아랍인들이라 지배층인 튀르크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제2종교인 기독교인들, 특히 그리스인들은 언젠가 찾아올 복수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냥 애초부터 한 덩어리로 존재하는 게 더 이상한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스만 제국도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을 시도하기보다는 각각의 종교 공동체에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허용하는 밀레트 제도를 통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덕분에 초기에는 이렇게나 복잡한 인구 구성에도 불구 제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고, 17세기에는 전성기를 맞아 동지중해와 발칸 반도를 지배하며 유럽 세력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도 했죠. 그러나 18세기 급격히 성장한 유럽 세력들이 역으로 위협을 가해오자 이게 약점이 됐습니다. 민족주의가 유행하기 시작한 게 치명타였어요. 열강들의 개입으로 19세기 중반에 이미 그리스와 이집트, 크림반도 같은 최중요 거점들을 상실, 19세기 말에는 발칸 반도의 유럽 영토까지 대거 독립해 나가며 제국 영토가 반토막이 났죠. 뒤늦은 개혁으로 근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진 못했고 국내 정치는 오히려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20세기로 넘어오면서는 레반트와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반도의 중동 영토마저 영국과 프랑스에게 사실상 반갈당하며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뭐한 그냥 나라 일 정도의 위치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결국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뭐였다? 독일이랑 편먹는 거였다. 똥볼도 이런 똥볼이 없죠. 1차 대전 때 동맹국으로 참전했다가 개같이 패배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명줄은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는데, 1차 대전이 끝난 뒤 오스만 제국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만큼 가혹한 조약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른바 세브르 조약.
본토인 아나톨리아까지 갈갈이 찢어서 지중해 쪽 해안은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가 나눠 가지고 나머지 지역들에는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쿠르드인들의 독립국가를 세운다. 심지어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포함한 마르마라해 연안은 비무장지대로 만든다는 내용이었죠. 아니 아무리 패전국이라지만 이 정도면 그냥 죽으라는 거죠. 이미 열강들의 군대가 들어와 군정을 시작. 그리스군은 아예 이참에 아나톨리아 전체를 되찾아 동로마 제국을 부활시키겠다며 바다 맞은편 이오니아 지방을 점령하고 본격적인 침공을 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오스만 제국 정부는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기어이 국민들이 총 들고 일어나서 외국군을 상대로 결사항전을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민병대들을 반란군으로 규정합니다. 남아있는 군대를 끌어모아 반란군 토벌을 명령. 1차 대전 당시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지켜냈던 명장 무스타파 케말을 소환해 흑해 지역의 도시 삼순으로 파견해요. 그런데 여기서 케말이 정부군을 배신하고 반란군에 합류를 해버렸다는 거. 케말이 볼 때도 이놈의 오스만 제국 정부 따위 나라 팔아먹는 무능한 놈들일 뿐 국민들의 주권 수호와 독립을 위해서는 반란군 편에 서서 싸우는 게 맞다고 판단했던 거죠. 아나톨리아와 동트라키아는 튀르크인의 영토다. 한 뼘도 넘겨줄 수 없다. 라는 게 케말을 비롯한 튀르키의 항전 세력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케말은 1920년 4월 23일 아나톨리아 중심부의 군사 요충지였던 앙카라에서 대국민의회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정부와 의회를 출범시키기에 이르러요. 결국 오스만 제국 정부는 케말을 반역자로 규정, 벌석 재판을 열어 사형을 때려버리고 같은 해인 1920년 8월 10일 세브르 조약의 체결을 강행해버립니다. 케말과 대국민의회는 이 조약의 인정을 거부,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는 것으로 화답했죠.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지만 케말은 신들린 지휘 능력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열강들과 신생 독립국들을 모두 격퇴하며 동쪽의 국경을 확정, 앙카라 코앞까지 진격해왔던 그리스군마저 패퇴시키며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해요. 1922년 10월 11일 그리스군과의 정전협정이 체결되며 전쟁은 대국민의회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술탄 메흐메트 6세가 퇴위당하며 오스만 제국도 완전한 멸망을 맞이했지요. 1차 대전으로 이미 힘 다 빼버린 열강들은 결국 새로운 평화조약을 체결, 대국민의회가 요구했던 대부분의 영토를 인정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잔 조약으로 이를 통해 튀르키예 공화국이 탄생하게 돼요. 오스만 제국이라는 과거의 영광과는 결별한 아나톨리아 튀르크인들의 민족 국가였죠. 케말이 생각하는 근대 국가에 대한 비전들은 케말주의라는 하나의 사상으로서 오늘날의 튀르키예 공화국을 이루는 근간이 됐습니다. 케말주의의 주요한 요소들은 다시 공화주의, 인민주의, 세속주의, 개혁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6개 개념들로 구체화되는데요. 이것들은 이른바 6개의 화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케말은 이를 바탕으로 조국을 완전한 근대 국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대수술에 돌입했습니다. 케말의 위상과 인기를 감안하면 군부를 등에 업고 철권 통치를 한데도 아무도 막을 수 없었겠지만 공화주의의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케말은 군복을 벗고 내려와 공화인민당을 창당,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문민 통치를 시작했죠. 가장 시급한 개혁은 종교였습니다. 케말은 튀르키예의 미래를 위해서는 종교라는 요소를 정치와 공공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튀르키예인들의 98%가 믿고 있던 이슬람교가 국교의 지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더불어 제국의 멸망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던 오스만 황실의 칼리파 직위마저 폐지, 이슬람 종교법인 샤리아가 완전히 퇴출되고 스위스와 독일, 이탈리아에서 수입해온 서구식 법 체계가 도입됐죠. 또한 국민 생활 전반에 대한 이슬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수많은 급진적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종교적인 의상인 페즈와 히잡의 착용이 금지돼서 공공장소나 학교 등에서는 볼 수가 없게 됐고, 이슬람을 바탕으로 한 교육도 정치 단체도 금지됐어요. 이외에도 일부 다처제와 같은 이슬람적인 악습들이 대부분 금지되거나 폐지됐습니다. 모든 성별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와 참정권이 주어지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이런 세속주의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게 바로 아야소피아입니다. 기원 후 6세기에 지어진 동로마 제국의 대성당으로 천년간 전 세계 정교회 신앙의 중심지였으나 오스만의 정복 이후에는 모스크로 개조되어 600년간 황실 전용 예배 장소로 사용되고 있던 건축물이죠. 케말은 이걸 아예 박물관으로 용도 변경해서 대중에게 개방, 종교적 이용을 금지해버렸습니다. 서구의 고고학자들을 불러서 옛날에 있었던 기독교 성화들을 복원하기까지 했어요. 이슬람을 드러내버린 자리에는 튀르크 민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가 제시됐습니다. 이슬람의 수호자이자 다른 종교들의 보호자로서 보편 제국을 추구했던 오스만 제국과는 달리 국민들을 단결시킬 강력한 정체성으로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운 거예요. 그렇게 튀르키예인들은 이슬람 전사가 아닌 유라시아 유목민들의 후예가 됐고 오스만 제국이 아닌 고대의 괴튀르크, 즉 돌궐을 연원으로 삼게 됐습니다. 또한 튀르키예어의 표기 문자가 기존의 아랍 문자 대신 로마자로 변경, 수백 년간 영향을 끼쳐왔던 페르시아어와 아랍어 어휘들이 제거되고 몽골어와 서구 언어들에서 차용해온 더욱 순수하고 근대적인 어휘들로 채워졌죠.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공식적으로 이스탄불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또한 원래 튀르키예인들은 이름에 성씨가 따로 없었는데 케말은 모든 국민들에게 서구인들처럼 성씨를 만들게끔 했습니다. 본인도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이름 뒤에 아타튀르크라는 성을 붙여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아타튀르크는 튀르크인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튀르키예 의회에서 특별히 만들어준 성씨인데요. 튀르키예 사람들이 케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타튀르크의 선구안은 날카로웠고 튀르키예 사회는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튀르크 민족, 튀르키예인이라는 정체성의 자부심을 느끼며 근대 국민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죠. 20세기 이후 이슬람권의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일정 수준의 서구화, 근대화 정책이 시행된 바 있었지만 이처럼 빠르고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교육의 확대를 통한 폭넓은 계몽 정책, 그리고 아타튀르크 개인에 대한 튀르키예인들의 존경심이 이런 놀랄만한 추진력을 만들어내게 한 비결이었어요. 아타튀르크는 1938년까지 대통령에 재임하며 개혁에 힘을 쏟다가 이스탄불의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57세의 나이로 사망, 튀르키예의 영원한 국부로 남았습니다. 독립전쟁의 전우이자 건국 이후 총리를 맡았던 이스메트 이누니가 2대 대통령에 취임해서 국정을 이어나갔죠.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케말주의에는 명백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의 개혁은 어디까지나 건국의 중심이었던 군부와 엘리트층이 주도한 위로부터의 혁명, 수도 앙카라나 이스탄불 같은 대도시를 벗어난 내륙의 드넓은 주변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600년간 지속된 오스만 제국 시절의 문화, 경험이 건재한 상황이었어요. 1940년대가 되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개혁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계층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죠. 현실의 벽과 부딪힌 튀르키예의 현대 정치는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분량 조절 실패로 인해 다음 영상을 통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